여기에도 폭락을 하고 1년 동안 엄청 올랐고 여기에서도 폭락을 하고 엄청 올랐고 IMF는 시장의 외부 요인이었나요? 우리나라만의 요인이었나요? 우리나라만의 위협이었죠. 그 밑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운 거예요. 자, 같은 시기에 에코프로는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진짜 유도인데 머니인사이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니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8년간 돈을 공부하며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종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8년간 저를 전업투자자라고 소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전업투자자는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거를 통해서만 먹고 사는 사람을 전업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도 사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말 그대로 전업투자자라는 단어를 따로 떼어놓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투자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투자는 뭡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아니면 회사 같은 것에 돈을 투여하는 행위, 이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투여하는 행위는 절대 투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투여하는 행위가 투자라고 한다면 강원랜드에서 홀이냐 짝이냐에 베팅을 하는 것도 돈을 놓는 거니, 그래서 50% 확률로 돈을 벌 수 있으니 그것도 투자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그거를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투자란 뭘까요? 바로 이 돈을 투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시간과 정성을 얼마나 투여하는가가 바로 투자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아무 주식이나 막 사면 이건 투자일까요? 도박일까요? 바로 투기와 도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이 주식을 왜 사야 되고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떤 가설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시나리오를 짠다면 이거는 투자가 될 거고, 그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얻는 게 있을 거예요. 즉, 내 시간과 정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간과 정성을 온전히 내 삶에 얼마나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전업투자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8년 동안 돈은 못 벌었던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전업투자자였던 것 같아요. 돈을 잃는 과정 중에서도 배움이 있었고, 제 시간을 써왔던 과정 중에서도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라고 스스로 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전업투자자의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투자를 공부했던 게 2000년도에 주식을 처음 했었는데 2000년도 때는 그냥 계좌만 팠었고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를 했다라는 건 2004년이었어요. 그럼 2004년에도 투자의 붐이 불었었습니다. 지금처럼 투자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2004년부터 서브프라임 오기 직전까지. 당시에 지수가 1000에서 2000까지였었는데 거의 뭐 2배를 바로 이렇게 한 번도 폭락 없이 올랐었죠. 저는 그 시기에 수많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어디가 있었냐면 경제TV가 있었어요. 무슨 경제TV, 무슨 경제TV, 이게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했던 수많은 종목들을 샀었고 그 중에서 조선주를 선택을 해서 6년간 거의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2천만 원 원금으로 1억까지 수익을 냈다가 다시 2천만 원까지 내려왔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제가 공부했던 모든 가치 투자에 대한 원리와 지식,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치들을 전부 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날리고 지금의 단기 투자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만약에 내가 이게 남의 말만 듣고 내 시간을 하나도 안 썼으면 아마 저는 남 탓만 하면서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같이 투자하는 과정 중에서도 제가 왜 실패했는지를 나중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깨닫게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3번의 폭락을 지금까지 경험해 봤어요. IT 버블이었던 2000년대 폭락은 그냥 계좌만 개설했었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폭락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진짜 실제로 돈을 투여하고 경험했던 폭락은 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리고 2011년도 유럽발 금융위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처음 발생했었던. 그리고 마지막이 2000년도 3월 코로나 위기였어요. 첫 번째 위기 때는 제가 돈을 엄청 잃었어요. 조선주에 투자했다가 반의 반토막까지 났었으니 1억의 원금이 거의 2천만 원 수준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최저가에서 제가 패닉셀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위기 때는 원금 대비 50%의 수익을 올렸고, 세 번째 위기 때도 원금 대비 한 30%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대표님 왜 세 번째 위기가 또 코로나 위기 때는 생각
생각보다 수익률이 적으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또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더블 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저점에 당일날은 맞췄지만 빨리 팔았어요. 그때 원금 대비 한 30% 정도 수익을 올리고 그 해를 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위기에서 한 번의 큰 손실이 있었고, 그 한 번의 큰 손실로 인해서 제 투자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HTS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주봉 차트예요. 주마다 한 개의 봉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주봉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1985년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투자를 했었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 근데 이때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고, 본격적인 공부는 2004년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2004년도 때부터 지수가 800에서 거의 2000까지 4년 동안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주식을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말하는 게 다 맞고 가치 투자가 정답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점점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가 전 재산이 다 투여될 때쯤이 이때였어요. 최고 꼭대기였어요. 2007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선주에 몰빵을 했고, 결국에는 패닉셀을 해서 2008년 서브프라임, 08, 09년 서브프라임 때 제가 전부 다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치 투자를 접고 제가 이렇게 주봉 차트, 코스피 차트를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1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내가 팔았던 시점이 진짜 최저가였구나. 이렇게 최저가에서 내가 파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내가 안 팔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차라리 이때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과거도 있었을 거고 미래도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살펴보니 여기에도 폭락을 하고 1년 동안 엄청 올랐고, 여기 1998년 여기에서도 폭락을 하고 엄청 올랐고, 2000년도에도 폭락을 하고 1년 동안 엄청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을 하고 이 폭락의 끝자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몇 프로가 빠지면 도대체 우리가 올라오는 거냐. 그래서 살펴보니 서브프라임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납니다. 지수가 2000에서 1000까지 빠집니다. 똑같이 2000년도 때 IT 버블 때도 보니까 지수가 1000에서 500포인트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일본의 붕괴로 인해서 내려왔던 이 위기였던 1989년도의 위기 때도 1000에서 500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이게 위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주식을 사면 최소한 절대 잃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IMF 때도 봤어요. IMF 때를 보니까 1000에서 300포인트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0포인트에서 사고 나서도 거의 마이너스 40%나 빠지구나. 그러면 이 위기를 정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자, 서브프라임이나 IT 버블, 그리고 일본의 붕괴로 인해서 우리 지수가 빠졌던 거는 시장의 외부 요인으로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외부 요인으로 빠졌던 거는 50%에서부터 투자를 시작하고, IMF는 시장의 외부 요인이었나요? 우리나라만의 요인이었나요? 우리나라만의 위협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위협이 왔을 때는 마이너스 50% 밑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위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나니 지수가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가? 미국도 보고 유럽도 보고 중국도 보고 일본도 본 거예요. 그랬더니 50%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이 전부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락장의 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님 5년에 한 번 오고 10년에 한 번 오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5년에 한 번 오는 것과 10년에 한 번 오는 것도 해보셔야 돼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만 오는 것도 못 잡으면서 그럼 여러 번 오면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2, 3년 안에 다시 혹시나 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꼭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세우고 잡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수를 보셔도 돼요. 특히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의 지수를 보면서 그 지수의 반토막은 언제 났는지도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중국도 코로나 위기에는 지수가 반토막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작년 10월에 상해 지수랑 홍콩 H 지수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꽤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수에 대해서 같이 봤으니 여러분들이 꼭 이 지수를 활용해서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여기 출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지수의 반토막 전략을 실제로 사용했느냐, 그리고 대표님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 위기 때 반토막이 안 왔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지수의 반토막이라는 전략을 2019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시장에 오픈을 했을 때, 그때 코로나 위기 때 제가 진짜 이 코스피가 반토막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카페에다 글을 썼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쉽게 코스피 지수는 44.5%,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4.5%만 빠졌어요. 단 3월 19일 최저가에서 제가 이런 글을 씁니다. 3월 19일을 기억합니다 라고. 그래서 3월 20일 여기 글 쓴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제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이때 반토막이 나진 않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어요. 3월 19일 날 코스닥 지수가 고점이 932포인트였어요.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3월 19일 날 419포인트가 온 이날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글도 썼던 거예요. 저는 3월 19일 날 전 재산을 다 투자했고 10년 동안 기다렸던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어떻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썼던 거예요. 이처럼 저도 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지수를 다 봤고 국내의 지수도 꼼꼼하게 다 보고, 그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떤 주식에 얼만큼의 돈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놨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리를 이해하고, 즉 지수는 영원히 빠지지 않는다라는 원리가 저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반토막이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확률값이 엄청 높다라는 원리를 스스로 찾았던 거예요. 그 원리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전 세계 지수를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실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음 위기, 2, 3년 있다가 또 올 어떤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실행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하고 이렇게 차트로 직접 같이 봤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이 위기를 같이, 다음번에 올 위기를 같이 실행으로써 경험을 쌓는다면 그 다음번의 위기, 그리고 그 다음번의 위기에는 더 탄탄한 시나리오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 주식만 합니다. 사실 미국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대표님, 한국 주식이 좋나요? 미국 주식이 좋나요? 근데 저는 똑같다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식 여러분들 살 때 뭐 사요? 나이키, 뭐 스타벅스, 테슬라, 여러분들이 엄청 큰 기업들만 사시죠. 그런데 꼭 한국 시장만 오면 그러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런 것만 사면 되는데 꼭 다른 걸 사세요. 뭐 다른 바이오주들이 올랐다 하면 생판 듣도 보도 못하던 바이오주들 사고, 대선주가 올랐다 하면 본인이 하나도 모르는 기업들 대선주를 사고 하는 거예요. 즉 미국 주식을 하는 잣대로 한국 주식을 바라보면 돼요. 미국 주식에 그렇게 초우량 기업만 했다면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게 초우량 기업에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결과치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상승하는 기업과 뭐 박스를 치는 기업들이 나뉘어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잣대로 바라본다면 저는 오히려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 우리가 갤럭시라는 휴대폰은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이 휴대폰의 성능과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잖아. 한국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도 좋은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기준들의 잣대를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만큼 제발 한국 시장에서도 잣대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 남들이 산다고, 지금 폭등했다고 따라 사고, 그러니 당연히 한국 시장이 어려워지고 한국 시장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의 잣대로 한국 시장을 바라본다면 한국 시장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은 배당을 너무 안 주고요, 대표님. 한국 시장은 너무 정보가 불투명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해외 주식 정보를 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주식이 재무가 어떻고 그 분기 실적이 어떻고 이런 거 막 영어로 분석된 리포트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한국 기업은 그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곳, 즉 한국 시장에서 똑같은 잣대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한국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배당을 적게 하고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에 대한 이해도.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되기까지, 그리고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려왔던 나라들이에요. 즉 고금리에서 저금리까지 내려오는데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구간을 40년 만에 돌파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배당이라는 걸 사실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30년 전부터 배당을 꾸준히 계속 줬다. 회사에 재투자하지 않고 삼성이란 계열사를 만들지 않고 전부 다 배당을 다 해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진국처럼 삼성전자는 저는 있지 않다라고 봐요. 반도체 1위, 휴대폰 1위, 전 세계 1위인, 우리 가전의 1위인 이런 기업들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반대로 그러면 왜 대표님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보의 공개성이 불공정하고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고 요번에 SG 사태나 주가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 이거는 빠른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금융 성장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금융 지식의 성장률은 점점점 금리가 하락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 주식을 공부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처음 공부했을 때 금리가 한 8%쯤 됐어요. 예금 특판에. 그러면 굳이 주식 공부를 안 해도 예금 은행에만 맡겨놓으면 1년에 8% 이자를 주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는 1년에 15%에서 20% 이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굳이 투자 공부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투자 공부를 하면 뭐예요? 사기꾼이라 불렀던 시기예요. 은행에 놔두면 1년에 20% 수익을 내니 주식에 투자하면 1년에 100%는 수익을 내야 된다. 이 인식이 그때 쌓여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수백 년 전의 일도 아니고 수십 년 전의 일도 아니에요. 불과 20, 30년 전에 대한민국 시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서서히 15%대 금리 때부터 1%대까지 100년이란 시간 동안 서서히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인식 구조도 바뀌고 기업들의 구조도 바뀌고 그렇게 금융시장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시간을 미처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빠른 경제성장 덕분에. 그래서 남들이 경제 공부를 안 한다 할 때 우리가 빨리 공부하면 엄청 지금도 너무너무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한다라는 게 나는 이제 늦었어. 엄청 늦은 시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1% 금리가 시작됐는지 10년도 채 안 됐어요. 지금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투자자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런 기업의 문화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결국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환경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매도는 이제 주가가 높이 있었을 때 미리 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걸 공매도라 부르고,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돈을 벌고 그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하니까 돈을 잃는 구조예요. 이 공매도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있었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매도가 있는 주식을 그러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러기는 싫죠. 왜? 급등하는 주식들이 공매도가 나오니 급등하는 주식들에 관심을 가져서 그래요. 저는 공매도가 10년 전에도 있었지만 10년 전에도 돈을 벌었고요. 지금도 공매도가 있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돈을 벌고 있어요. 공매도가 있고 없고가 내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매도가 있어서 그게 의심스럽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주식을 만약에 한다면 최소한 이런 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공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폭락하면 내가 얼마에 손절할 건데 라는 기준이 더 중요한 거지, 그 공매도 탓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매도가 있는 주식들, 폭등했던 주식들이 고점에서 공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식들을 피해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가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이야기도 나왔어요. 게임스탑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기관들이 공매도를 치니까 이거 개인들이 협업해가지고 계속 사들여가지고 기관들 파산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휩쓸린다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에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맨날 찾아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부자들은요 여러분 유행에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행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과거에 루보 사태도 있었고 이번 SG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래 정지 당한 종목들이 최근에 한 5종목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분들 거래량이 우선 되게 적어요. 왜냐면 유통 물량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되게 작은데 우리가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있거든요.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서서히 계속 매일매일 오르는 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피하셔야 돼요. 특히 엄청 많이 오르는 구간 동안 한 번의 급등도 없었던 종목들. 왜 급등이 없냐면
이런 작전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에 노출이 돼요. 금융위원회에서 이 종목을 유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르고 짧게 오를지언정 이거를 샀는 사람들의 매수 흔적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꾸준히 천천히 올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투자물을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오르는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5일선을 따라서 그냥 계속 오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피해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피해 가시면 루보나 아니면 이번에 SG 사태나 이런 종목들을 피해 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기업도 엄청 많으니 그 기업들을 제외하고라도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투자의 기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 책에 다 공개했던 것처럼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이 하락할 때 기다리는 매매들, 즉 폭락장의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시장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살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신라젠이라는 주식이 폭락을 하고 코롱티슈진이라는 주식이 상패를 당할 때, 거래 정지를 당할 때 신라젠과 코롱티슈진이라는 바이오주들의 폭락으로 인해서 다른 바이오주들이 많이 같이 폭락했어요. 그때 저는 바이오주들이 시장에 리스크가 발생을 했구나. 즉 만약에 그때 녹십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사 모았다면 충분히 아주 높은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시장의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수의 폭락, 즉 반토막 전략을 기다리는 편이고,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두 번째 제가 사용하는 거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도 많이 했었지만 코스피 지수가 폭락할 때 오르는 주식들, 코스피 지수가 보합할 때 오르는 주식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요만큼 오를 때 요만큼 오른 주식들, 그 주식들을 저는 보고 이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니 이 종목들 안에서 내가 매수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락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 더 강한 종목을 살 수 있는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을 꾸준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자로 성장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은 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00만 원을 딱 세팅해 놓고 한 종목에 5만 원씩 1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코스피보다 강한 종목 5만 원, 그렇게 10종목 20종목을 매달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세계가 보여요. 충분히 그걸로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잃어봐야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을 만약에 다 잃게 되면 주식을 접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그 시간에 투자할 시간을 본인 자신에게 투자하면 돼요. 그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라든지 금양이라든지 물론 진짜 좋은 회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영원히 오르는 투자물도 영원히 내리는 투자물도 없다라는 투자에 대한 격언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오르는 투자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젠간 오른 만큼 폭락이 나왔어요. 예전에 코로나 위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바이오주들이 얼마나 많이 폭등했어요.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녹십자, 오만 바이오주들이 전부 다 엄청난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시장의 하락과 그 다음 이슈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내려왔어요. 현대차도 과거에 처음 해외 수출했을 때 그때 가격보다 반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무려 14년 동안이나. OCI라는 태양광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 주식도 당시에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10억 가까이 됐었던 이 OCI라는 회사도 결국 반의 반토막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제가 2차 전지가 좋았다라고 했던 시점은 딱 한 번이었어요. 언제냐면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이 산업을 밀어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차장에 여러분들 원래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규정되기 시작한 게 작년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만약에 바라봤다면 네, 법률로 됐으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사실 누가 봐도 허리 위라는 거예요. 이거는 10명의 전문가한테 다 물어봐도 이게 지금 허리 밑이고 무릎이고 지금이 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시나리오가 없다면 이번에 이 2차 전지는 보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2차 전지와 같은 뭔가가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조금 더 빨리 그 산업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2차 전지도 지수보다 강했던 시점이 있었고, 시세 초입 때,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 산업을 밀어줄 때가 있었고, 그 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 오면 반드시 아주 큰 하락도 대비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스피와 관련해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에 대한 기준을 찾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보다 강해야 된다.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르든 덜 빠지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두 번째는 2천억 이상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세 초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급등해 있던 상태에서 나오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종목들이 전기차도 그 시세 초입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자리를 먹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걸 먹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이 여기 관심 가질 때 나도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여기서 다 샀던 거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하셨으니 이번에는 여기서 그럼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백 시간, 수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라는 주식입니다. 에코프로도 뭐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로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자 우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래대금 아래에 있는 이 검정색 바가 거래대금인데 이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는 양봉이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 조금 아쉽게 안 나왔어요. 1,700억 이때도 조금 좋았던 차트였긴 했지만 안 나왔고 2천억이 언제 나오냐 보니까 이것도 1,800억 그죠? 1,800억 우리가 세운 기준대로 한번 딱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말고 기준에 딱 부합될 때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억이 요때 처음 나옵니다. 이날 자 21년 8월 9일 3,800억이 나옵니다. 8월 9일 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8월 9일이 이날이에요. 그러면 자, 코스피 지수는 8월 9일날 요런 모양의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에코프로는 8월 9일날 보니까 어때요? 지수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 됐죠. 지수는 지금 직전 고점 부근에 있는데 에코프로는 거의 상한가가 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훨씬 이기는 주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 시점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만이 시세 초입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기준대로 아닙니까? 기준대로 첫째 날이 이날이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이때는 조금 기준보다 한 번 더 높은 자리죠. 그럼 이때도 여전히 시장보다 강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월 31일도 2천억이 나왔는데 8월 31일 지수를 보니까 요 상황이에요. 21년 8월 31일 날 지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저도 사실 차트를 안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이랑 라이브로 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요 21년 8월 31일 보니까 또 똑같이 힘이 강하죠. 여전히 강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31일 날 보니까 지수는 직전 고점보다 아래에 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네? 그죠? 빠졌는데 지켜주네. 그리고 거래대금도 2천억 이상 터지는 양봉이 나왔네. 그래서 조건이 다 부합되니까 그 다음에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거래대금이 양봉에 2천억이 터지면 섹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기업 분석 들어가거나 네이버에 에코프로 치시면 에코프로가 어떤 주식이고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들 군 안에서 포트를 구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10%에서 한 20%를 투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치가 한 달, 두 달 안에 보통 나오니까 한 달, 두 달 안에 매도가 되면 매도가를 설정해 놓고 매도를 하고 최악의 상황이 생겼을 때, 즉 손절가를 얼마로 설정할 건지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손절가를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시작점, 즉 그날의 시가를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요. 대표님 그러면 손절값이랑 수익값이랑 어떻게 설정을 해야 돼요? 저는 단기 매매자라서 손절값만큼 수익값이 나오면 수익을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손절값이 나오면 손절을 실현을 해요. 그러면 50%의 확률이면은 또이 본전일 거고 60% 70%의 확률이 나오면 수익이 나오겠죠. 왜? 손실은 5만 원 나는데 수익도 5만 원인데 10개 중에 7개가 수익이면 35만 원 벌고 15만 원 잃는 거니 나한테는 결국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대로 제가 지금 에코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세 초입 자리를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런 자리들을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2천억이 또 터지는 다른 구간은 언제 있었을까요? 또 이렇게 차트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음봉이라서 안 되고 양봉이어야 되고, 그죠? 가급적이면 장대 양봉이면 좋아요.
그런데 다음봉이죠. 다음봉이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또 나온 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2천억이 터집니다. 양봉이 나왔네요. 22년 8월 3일이에요. 22년 8월 3일 딱 그 기준에 부합되는 날이 이날밖에 없어요. 그죠? 2천억 이상 양봉이 나온 첫 번째 날 22년 8월 3일입니다. 그럼 22년 8월 3일 날 지수는 어땠는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때 지수의 모습과 제가 알려드린 기준대로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봉이 나오면 여기 8월 3일 날 이 봉이 나오면 나는 손절을 여기서 잡을 거고 내가 만약에 매수를 여기서 했으면 똑같은 폭만큼 매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폭만큼. 그리고 손절은 그러면 여기 이 봉이 시작된 시가 지점에서 손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서야 돼요. 그럼 8월 3일 지수를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이 이날입니다. 그러면 자 대표님 이 종목은 지수를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겼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겼냐면 코스피 지수는 8월 3일을 고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8월 3일 이 고점은 6월 중순 그죠? 그 다음에 5월에 이 고점을 5월 말의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한참 아래 있어요. 여기보다 어때요? 지수가 한참 아래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같은 시기에 에코프로는 2천억이 나왔는 날 어땠을까요? 아유 유료 강의인데 이 정도면 진짜 유료 강의인데 제 주변에 큰 트레이너들이 니는 왜 유튜브에서 유료 강의를 안 해?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니인사이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니까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똑같은 날 지수가 이때 지수는 같은 날 이날 여기 있었고 5월 말의 지수는 여기 있었어요. 위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5월 말보다 지금 똑같은 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해 있는데 얘는 어때요? 5월 말보다 지수가 에코프로는 이렇게 높게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2천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려가면 덜 빠지고 올라가면 더 오른다는 거예요. 시장은 요만큼 올라도 이 주식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 안에. 그래서 시장보다 더 강한 주식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준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를. 그 뒤에 나오는 2천억이 넘어가는 양봉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죠. 이렇게 첫 번째 자리를 찾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시고 단돈 100만 원으로 10만 원씩 경험 쌓아 보신다면 분명히 훨씬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여러분들 여기에요, 고작.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폭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시세 초입 자리에서 자꾸 2천억이 넘는 양봉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리고 눌림이 나오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나오고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찾아내시면 충분히 더 좋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투자 공식을 세우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준에 대해서 시장을 이기는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 저 종목들 안에서 저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매수가 매도가 같은 경우도 되게 많고 같은 종목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저는 제가 하는 것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아직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접 한 번씩 이렇게 매매 경험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이 2천억 코스피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 이 종목들로 제가 이론과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법대로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보고 거기서 반드시 실패하실 거예요. 왜? 내 욕심도 낄 거고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고 시장보다 안 강한데 강하다라고 억지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반드시 피드백해야 돼요. 저도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이 일어났던 적이 엄청 많아요. 하루에 6억 손절한 것도 계좌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실수를 했는 거를 여러분들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절대 아니거든요.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았을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최대한 많이 공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수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기준도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계좌로 검증할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만 월천을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 역시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떼어놓고 본인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수정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1년, 2년이 지나고 월천을 버시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 순간이 월천을 버는 순간은 아니에요. 100만 원에서 시작해라 했으니. 근데 이 100만 원에서의 시작점조차 없다면 나중에 1000만 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적든 말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즉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계속 피드백하는 과정, 그리고 그 실패 안에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 과정들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어나간다면 하루에 1시간을 쓰든 30분을 쓰든 꾸준히만 이어나간다면 훗날 훨씬 더 멋진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20대 때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30대 때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내가 10억이 있으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100억이 있으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앞서 가장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투자금의 크기는 누가 정하는 거죠?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금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시간과 정성을 얼마나 쏟았냐. 그래서 내가 그 확신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투자를 할 때는 100만 원으로 해야 되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면 10,000원, 10만 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 공부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HTS를 열고 2,000억 이상 양봉을 찾고 그 종목이 어떤 섹터인지 분석하고 그 시간값이 여러분들의 원금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꼭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값에 대한 소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